어느 작은 마을에 경치 좋고 조용한 집이 한 채 있었다. 이 집은 처음 마을이 형성될 때 지어진 집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마을의 랜드마크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기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오래전 어느 날 집에서 살던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조사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 후로도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섬뜩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만 무성했다. 인기척이 없는 집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아이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부르며 멀리하게 되었다. 몇 년 후 그 마을에 김지수라는 도심에 살던 젊은이가 전원 생활을 하겠다는 꿈을 안고 이사 오게 되었다. 지수는 그 집에 대해 들었지만 도시 생활에 지친 그는 오히려 외딴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집을 구입하고 이삿짐을 풀었다. 첫날 밤 지수는 집 안을 둘러보던 중 낡고 헐거운 목재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그럼에도 그는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 적응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밤이 되자 역시 소문대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내실에서 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거나 벽 너머로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리고 새벽지수는 한없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갑작스런 소란 소리로 깨어났다. 몸을 일으켜보니 맞은편에 걸린 오래된 거울 속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라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아이는 거울 속에서 사라졌고 그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뒤돌아본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도 밤마다 유령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괴로움에 시달린 지수는 결국 참다 못해 마을의 한 어르신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어르신은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집엔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지. 실종된 가족들은 실제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집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그들을 삼켜버린 거야. 내가 본 아이 역시 그 집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영혼 중 하나일 거야. 지수는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어르신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최면에 빠진 듯 한 가지 방법을 실행하기로 했다. 옆 마을의 대표적인 무속인을 찾아가 그 집의 영혼들을 달래는 의식을 부탁했다. 며칠 후 밤이 되자 무속인은 집을 방문하여 한밤중에 주술적인 기도를 시작했다. 집안은 어찌나 어두웠던지 횃불의 미약한 불꽃마저도 금방이라도 꺼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속인이 장단을 맞추며 의식을 이어가는 동안 갑자기 집안에서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마치 영혼들이 마지막 도망을 치려는 듯한 기세였다. 지수는 두려움에 손을 벌벌 떨었지만 무속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의식을 계속해서 이끌었다. 의식이 끝날 무렵 마침내 집안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졌다. 무속인은 나지막히 중얼거리며 마지막 맺은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죽은 듯이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다. 이후로 집에서는 더 이상 기묘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수는 그 집에서 무사히 살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금 그 집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어디에선가 그 집을 떠도는 영혼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십자가를 그리곤 했다. 지수는 앞으로의 삶이 두렵지 않았다. 비록 그 밤의 경험이 끔찍했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법을 배웠다. 언젠가 또 다른 곳에서 그를 부르는 기이한 존재가 나타나더라도 그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저주받은 집은 더 이상 저주받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남긴 채 작은 마을에 하나의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집에서 직장까지 거리는 꽤 멀었지만 아직 잘 취할 형편이 되지 않아 매일 아침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마지막 기차를 놓칠 뻔했고 간신히 막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막차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피곤함이 몰려와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감겼다. 잠시 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기차는 이미 여러 역을 지나치고 있었고 차내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맴돌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몇 명 되지 않는 승객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특히 내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무언가 이상한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다. 호기심에 슬쩍 그 손 쪽을 보니 그것은 거칠게 접힌 오래된 사진 같았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과 여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진 모퉁이가 찢어진 듯한 흔적이 있었고 거기엔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지운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해 계속해서 사진을 쳐다보던 그때 마치 느껴서는 안 될 어떤 쌀쌀함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하게 비어 있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칸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기차의 연결 통로에 들어서자 끼익 하는 문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뒤돌아보았을 때 아까 그 남자는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상황이 너무도 불쾌하고 기이해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기차는 이상하게도 줄곧 정차역 없이 달려만 갔다. 한참을 달린 후 드디어 기차는 한적한 역에 멈춰섰고 나는 도망치듯 기차에서 내려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 후부터는 절대 막차를 타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그날의 일이 너무 이상하고 찝찝해서 인터넷을 통해 기차에 관련된 사건들을 검색해 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는 몇 년 전 그 기차 선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관한 것이었고 사진과 함께 기사화된 내용은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 사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속 남성과 여성이 있었는데 사진 속 남성은 바로 그 막차에서 나를 바라보던 남자였다. 그때서야 나는 그날의 그 기묘한 분위기와 그 남자의 공허한 눈빛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만 같았다. 막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시간과 같은 시각에 운행되었고 그 기차 안에서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후로 나는 절대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잊히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어쩐지 그날의 그 남자가 볼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한다. 과연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저 피곤함에 지쳐본 환상일까?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공포는 항상 나와 함께였다.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가을의 서늘한 저녁 나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을 방문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유서 깊은 전통 주택들을 탐방하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새로운 곳을 찾던 중 우연히 장미지택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폐가로 방치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출입금지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곳이 단순한 빈집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고 나는 그 미스터리에 끌려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장미지택은 보기에도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다빠진 기와와 군데군데 금이 간 벽 그리고 곳곳에 자란 잡초들과 엉킨 덩굴은 집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현관문은 오래되어 삐걱였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먼지와 습기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안은 어둡고 음산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숙이 발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보았다. 낡은 가구들이 무심히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누군가의 흔적이라도 남은 듯 오래된 신문과 사라진 가족의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춰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실내를 미약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때 나는 등 뒤에서 스치는 한기를 느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에 등골이 오싹해져 몸을 돌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내 상상 속의 장난일이라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고 다음 방으로 발을 옮겼다. 이번엔 부엌이었다. 부엌 역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싱크대에는 아직도 물컵이 한두 개 놓여 있었고 지저분한 찬장에는 오래된 식료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버티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부엌을 빠져나와 다시 복도로 나왔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문이 스스로 닫히며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공포감이 엄습해 와서 급히 문으로 다가가 보았으나 잠겨버린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당황한 나는 벽에 기댄 채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추고 말았다. 눈을 감고 상황을 되새겨보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이 집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귀를 곤두세우고 소리를 따라가니 소리는 2층 방향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고통 속에서 흐느끼는 것 같았다. 호기심이 불안을 앞질러 나는 한 손에 카메라를 꽉 쥐고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낡아서 삐걱였고 그 소리는 가만히 내려오는 눈송이처럼 귀에 닿았다. 2층에 도착했을 때 흐느끼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 정막이 더 공포스러웠다. 복도 끝방에 다다르자 나는 방 안에 켜져 있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예상과 달리 방 안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는데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그 일기장에는 이 집에서 살았던 가족의 기록이, 특히 한 소녀의 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집에 갇혀 있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쏟아냈다. 글씨는 점점 흐트러져 갔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 같은 것이 비쳐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방을 둘러보다가 그제야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거울에는 내 모습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소녀의 형체가 있었다. 나는 눈을 깜빡였지만 그 소녀는 사라지지 않고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집 전체가 거부감을 느끼며 나를 내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이곳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듯이 나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나갔다.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오면서도 멈추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다. 장미지택을 떠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로 집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절대로 다시 들어가 보고 싶지는 않다. 문득 그 소녀가 외로이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싹한 느낌이 온몸을 휘감고 만다.